이번 시간에는 2011년 1회 전기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계산 문제나 시퀀스 문제 이런 것들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삼성 배전선에 이제 그림이 있고요. 삼성 배전선에 그림이 있고 A점의 전압, 처음 이제 공급되어지는 전압은 이제 3,300이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3,300이고 중간점에 요 이제 B점하고 이제 C점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부하가 이제 50A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B점과 C점의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요런 이제 배전선의 그림에서 처음에는 이제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 하고 그리고 이제 컨덴서를 설치 후에 전압이 어떻게 변할까요에 대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손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콘덴서를 설치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손실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실 거, 요 전체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개념이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죠.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전류의 합이 얼마예요? 50하고 50이니까 100이죠? 그러면 AB 구간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냐면 100A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첫 번째. 뭐 별다른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죠. 전압 강화. 요 B점의 전압과 C점의 전압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구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공급된 전압에서 그렇죠? 공급한 전압에서 요 거리에서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 알면 얘를 3,300에서 빼면 이제 B점의 전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삼성일 경우에 전압 강화의 식은 어떻게 되세요? 루트 300에 I의 가로의 R에 코사인 세타, 그렇죠?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손실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죠? 전력 손실. 삼성일 경우에 어떻게 구하시냐면 3배의 I 자승의 R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 이제 요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는 요거는 일단 지우고 일단은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1번 문제. 1번에 1번. B점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B점에서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되어지는 전압에서 여기 나오는 전압 강화만큼을 빼시면 돼요. 공급되어지는 전압이 얼마냐면 3,300. 그렇죠? 빼기. 요걸 이제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2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원. 네, 빼면 돼요. 이제 그러면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전류는 100. 그렇죠? 역률 코사인 얼마냐면은 0.8이라고 나왔죠? 0.8.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뭐 이 정도 이제 아시겠죠? 저항값은 얼마냐면 문제 그 조건의 세 번째 줄 제일 이제 끝쯤에 보시면 저항은 0.9, 리액턴스는 0.4인데 선로 킬로미터당 얘는 0.9고 요거는 이제 0.4죠. 근데 AB 구간에는 몇 킬로예요? 2킬로죠.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B점에 대한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두 번째 C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돼요? C점에 대한 전압은 B점에서의 전압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강화 E2라고 해보죠. E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E2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지우고 얘를 이제 E2라고 하고 쇽 얘를 이제 E2라고 한번 해볼게요. E2 라고 하면 그럼 저기 I에는 얼마가 들어가? 전류에는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류가 50A가 흐르는 거니까 얘는 50. 역률은 마찬가지로 0.8이죠. 0.8. 그러면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은 0.6. 그렇죠? 길이가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km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km냐면 4km. 그래서 여기는 0.9에다가 4km, 0.4에다가 4km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걔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점에 대한 전압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뭐 2634.9V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첫 번째 가로 1번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전체적인 풀이하고 답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콘덴서를 설치를 했어요. 콘덴서를 여기 설치를 했죠. 40A짜리 콘덴서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대한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B점에 3300에 빼기 얘를 뭐 E3라고 한번 해볼까요? E3 3300에서 그렇죠? 공급 전압이 3300에서 콘덴서를 달았을 때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압 강화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콘덴서를 달았을 때 전압 강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콘덴서를 달았을 경우에 전압 강화는 요식을 바로 이용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요거를 바로 이용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변형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저 I를 안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가로 안으로. 루트 3에 요 I를 요 가로 안으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괄호하시고 아래 저항이죠. I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얘를 유효분이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무효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설명했던 50A, 뭐 100A 하는 전류들은 무효분이 다 지상인 경우에 대한 이제 무효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건 이제 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코일, 그렇죠? 전동기 같은데 이제 코일이 달려 있으니까는 보통 일반부하는 전류값이 지상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달려 있는 콘덴서는 진상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무효 전력이에요. I의 사인에 해당하는 무효분인데 쟤는 지상이 아니고 진상이죠. 콘덴서니까. 그렇죠?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빠른. 얘는 이제 90도가 느리고 지상은 얘는 90도가 빠르니까 지상 전류하고 진상 전류는 서로 180도만큼의 위상차가 나서 이렇게 지상 전류의 진상분의 콘덴서를 걸게 되면 빼야죠. I3라고 해볼게요. 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상분의 전류랑 진상분의 전류를 서로 빼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구하여야 한다더라.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요 이제 I3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 I3에 대한 거 써보면 뭐 3,300은 그렇다고 치고 3,300은 그렇다고 치고 마이너스 이제 요거 여기에다 이제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에 그렇죠? 루트 3에 괄호에 저항은 이제 요 사이에 대한 그 저항값이니까는
9에 곱하기 2kg. 그렇죠? 예.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류값이 얼마였어요? 100A죠. 그럼 100A에 곱하기 0.8. 그렇죠? 플러스 여기까지 끝난 거고, 여기까지 끝난 거고, 플러스 리액턴스 값은 0.4에 마찬가지로 2kg죠. 곱하기 요 이제 요 괄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요 괄호 부분이 그렇죠? 예. 곱하기 요거 이제 마찬가지로 100A고요. 100A 곱하기 사인은 0.6이죠. 코사인은 0.8이니까 빼기 그렇죠? 빼기 40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전압 강화를 E3에 대한 전압 강화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무효분에 대해서 무효분 진상 전류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설치 후에는 3022.87V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VC 콘덴서를 달았을 때의 V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죠? 여기 있는 거를 조금만 변형을 하려고 잔머리를 한번 굴려보면 여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렇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다 지워야 되네. 쇽.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점에 대한 전압은 방금 이제 앞에서 했었던 VB점에 대한 전압에서 이제 전압 강화를 빼시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제 VB가 얼마라고 했냐면 콘덴서를 설치를 했을 때의 전압이 302.87이래요. 맞죠? 302.87. 302.87.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kg죠. 4kg. 그리고 전류값은 50A. 연료는 똑같고 요것도 0.4에다가 거리는 4kg. 전류값이 50이니까는 50 곱하기 0.6에다가 마찬가지로 요 진상분 40A를 빼면 그러면 이제 요게 전체가 이제 C점에 대한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C점에 대한 전압이 될 거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2801.17V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좀 복잡한데 어쨌든 기본식은 똑같고 기본식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거고 요 지상 부분의 무효 전력을 진상 부분의 무효 전력만큼 빼주면 된다. 그것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됐고,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전력 손실에 대한 거죠. 아까 전력 손실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3배의 I 자승의 R.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하고 후에 대한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콘덴서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전력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전력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100A에 대한 전력 손실인 거고 여기는 이제 50A에 대한 전력 손실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여기다가 이제 해보면 3 곱하기 전류가 100A에 대한 전력 손실 곱하기 저항은 0.9 네 2kg니까 0.9 곱하기 2kg. 그렇죠? 이게 이제 저 초록색 부분에 대한 그렇죠? 플러스 3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A의 제곱에 저항은 똑같이 0.9인데 얘는 4kg네요. 그렇죠? 요거는 요 초록색 부분.
전력 손실은 저항 성분에만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리액턴스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설치 전에 손실이 얼마 나오냐면은 81,000W, 81kW가 나오는데 요 문제에서 특별히 단위가 주어지진 않죠. 단위가 만약에 킬로와트라고 주어졌으면 꼭 이제 81kW라고 답을 썼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단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81,000을 답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좀 복잡한 거죠. 이제는 콘덴서를 설치를 했어요. 콘덴서를 설치한 이후에 전력 손실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기본 공식 얘는 어차피 똑같죠. 얘는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거고 이제 문제는 이 전류값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이제 전류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A와 B 사이 콘덴서를 설치를 했을 때에 A와 B 사이에 대한 전류는 얼마냐면 A와 B 사이에 대한 전류는 일단은 100A죠. 그렇죠? 100A인데 이게 무효분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무효분이니까 요 100A를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얘를 무효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유효분하고 무효분인데 유효분은 코사인 세타. 그렇죠? 무효분은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은 0.8, 사인 세타는 0.6, 그렇죠? 계산기 그냥 암산하면은 요거는 80이죠. 80 마이너스 J의 6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효 전류를 여기에 나오는 무효 전류랑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는 이제 위상차가 180도 위상차가 나니까 서로 빼줘야 되는 거죠. 서로 빼주려면 플러스 J의 40. 그렇죠? 이제 그럼 두 개가 서로 빼지니까 그러면 80 마이너스 J의 20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절대값이 필요하니까 얘를 절대값 씌우면 80 마이너스 J의 20이 얼마냐면 82.46입니다. 82.46 암페어. 그렇죠? 전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은 마이너스고 진상은 플러스죠. 뭐 회로나 뭐 자기학 시간에서도 이제 하셨을 테니까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A, B 사이에 대한 전류값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요 B, C 사이에 대한 전류가 얼마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B, C 똑같죠. 뭐 B, C 사이에 대한 전류도 요거랑 똑같아요. 그 사이는 여기는 50이니까 그렇죠? 50에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니까는 굳이 안 쓰고 그냥 값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0.8에 마이너스 J의 0.6.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58에 40이죠. 40 마이너스 5력이 30이니까 J의 30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J의 40. 그러면 40 플러스 J의 10.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워야죠. 이거 절대값 씌우면 이 전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41.23이 나온대요. 41.23 암페어. 그럼 다 했죠?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지우면, 그렇죠? 여기를 지우고, 요거를 지우면, 요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렇죠? 요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기 누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설치 후에는
08kW가 된다더라.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를 하면 손실이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제. 그렇죠? 그림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공급 변압기 표준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변압기 표준 용량이 표로 주어지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안 나오는 경우면 선정하라고 하면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는 것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표 정도는 외워두셔도 되죠. 50, 100, 150, 200, 250, 300, 350, 50씩 뭐 이제 점프가 하는데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는 것들 아니면 표가 나오지 않는 것들 좀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도 한번 패턴을 좀 나눠 보시고 일단 얘는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것들은 뭐 워낙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역률 부등률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킬로와트로 나오면 역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킬로와트가 안 나왔으면 굳이 뭐 대입하실 건 없고. 뭐 대입을 한번 해보죠. A부하는 50kg 곱하기 0.8 그렇죠? 플러스 B부하는 75 0.85 그렇죠? 플러스 C부하는 65 곱하기 0.75 하면은 이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에다 이제 곱한 거고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80% 부등률은 1.1 그러면 0.8에 곱하기 1.1 그러면 이제 최대 전력 값이 나올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큰 변압기를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73.3 kVA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를 선정하시는 거냐면 2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요 정도는 뭐 산업기사 문제죠. 뭐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뭐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다음 문제도 이제 펌프 용량의 전동기 소요 동력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계속 나오죠. 뭐 10년에도 나왔었고, 요거 이제 펌프의 용량이 분당이냐 초당이냐에 따라 좀 달라갔고요. 보통은 이제 분당이 많이 나와서 6.12 이타의 K의 QH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분당이 아니고 초당으로 나온다면 9.8에 9.8에 K의 QH 하고 이타 이렇게 쓰면 되죠. 문제를 보니까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식은 이제 요거 9.8 있는 식을 쓰시면 되고요.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효율이 어디 갔을까요? 효율이 펌프 효율이 70% 0.7 양적 높이는 10m 높이의 수조 그리고 초당 1세제곱미터 여유는 얼마나 줄까요? 펌프 축 동력의 20%의 여유를 더 준다라고 했으니까 1.2배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20% 더.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펌프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이제 168kW가 나옵니다. 그렇죠? 됐고 이게 이제 1번이었죠. 두 번째.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쯤에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부위결선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부위결선했을 경우에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이제 루트 3배가 되는 거여서 만약에 여기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변압기 용량을 루트 3배로 나누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요 변압기 요 용량은 이제 요 펌프 용량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펌프 용량을 계산을 하면 얘가 킬로와트에 대한 단위가 나오니까 얘를 이제 역률로 나누어서 단위를 이제 kVA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 보니까 단 해가지고 펌프용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역률이 얼마냐면은 100%로 가정한다. 약간 1이라는 거잖아요. 100%로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펌프 용량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죠. 160 아까 8이었나요?
168을 이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68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얘가 이제 96.99kVA가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선정하십시오라고 하면은 100kVA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것처럼 이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산값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전멸기랑 뭐 이런 것들, 그쵸? 표시 방법 15A 이상일 경우에는 전류를 포기를 하고, 이 P하고 그냥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경우랑 P가 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P는 폴이죠, 극이죠. 그래서 2P라고 돼 있으면 2극, 그리고 4라고 그냥 숫자가 써 있으면은 4로, 만약에 얘가 그냥 3만 써 있으면은 3로 스위치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방수형과 반폭형은 이제 방수형은 이제 워터프루프니까는 WP라고 쓰고, 반폭형은 익스플로전이니까는 EX라고 쓰고, 그렇죠? 단답이니까. 5번 표준 부하를 보고 분기 회로수를 선정하십시오. 그렇죠? 분기 회로수 선정하면 되죠.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찾아요? 분기 회로수는 전체 용량, 그렇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이제 분기 회로가 되는 거고요. 전체 용량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표준 부하를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 부분이 있고 상점 부분이 있고 세면장, 진열장 이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문제 하나 볼게요. 16A 이제 분기 회로수를 산출하십시오라고 한 거고요. 사용 전압은 220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한 회로 용량은 220 곱하기 16A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산해야 되는 이제 그 부하는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을 이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하 상정은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네. 그리고 아까 그 1번 동그라미 1번에 사용 전압 220으로 룸 에어컨은 이제 별도 회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에어컨 용량에 따라서 이 전체 용량에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룸 에어컨을 이제 단독으로 할지 이제 그걸 이제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독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용량에 집어넣지 않고 이제 룸 에어컨만 따로 이제 분기 회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주택 부분. 건물의 표준 부하표를 보시면 PQC 이렇게 돼 있어요. P에서 이제 P에 들어가시면 주택 아파트 있는 부분이 있죠. 표준 부하가 얼마냐면 30이에요. 30이죠. 주택 부분 30 VA per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당 30 VA에 대한 부하 용량. 상점도 30이네요. 그렇죠? 30. 세면장은 Q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세로 부분 PQC 중에서 Q에서 세면장은 5. 그렇죠? 진열장은 C 부분에 있는데 1m에 대해서 300 VA. 그렇죠? 300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용량을 한번 구해 보죠. 전체 용량을 일단 주택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택 부분에 대한 전체 용량은 면적에다가 이제 저걸 30을 곱하는 거니까 면적이 15 곱하기 여기는 22죠. 이 두 개 더하면 15 곱하기 22.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로를 하면 안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세면장 면적만큼 빼야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전체 면적인 거고, 요 세면장 요 부분만 빼야 돼요. 여기는 4m, 4m죠. 4 곱하기 4. 그럼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30 플러스 가산부하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조건에 있었잖아요. 가산해야 되는 부하수는 제시된 값 중에 제일 큰 값, 그게 어디 있냐면 아까 C, 왼쪽 편에 그 PQC 중에서 C에 보시면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500에서 1000, 그러니까 제일 큰 거니까는 여기는 1000. 이렇게. 이게 주택 부분.
상전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22죠. 11 곱하기 22. 마찬가지로 세면장이 면적을 빼야 되니까 세면장 면적을 빼야 되니까 4 곱하기 4. 마찬가지로 30 플러스 진열장 미터당 300이라고 했죠. 그럼 8m니까는 8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이제 상전 부분, 그렇죠? 그럼 세면장 마지막으로 세면장은 여기 8m, 4m죠. 그럼 8 곱하기 4. 여기 이제 면적인 거고 면적당 5VA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얘를 다 더하면 전체 용량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19,760VA가 된대요. 책의 풀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거 합하면 똑같아요. 해서 아까 한 회로 용량 220 곱하기 16으로 해서 나누면 이게 총 이제 5. 얼마 나오는 5.61이 나오는데 분기 회로수도 절상하셔야죠. 소수점이 나오는 그 분기 회로수는 없으니까는 얘를 절상하시면 6회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조건에 요 룸 에어컨은 별도로 회로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회로를 더 추가해야죠. 네. 따라서 16A 7회로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A 분기 7회로. 근데 요거는 이제 개선 전이고요. 요번에 이제 그 KC 개정되면서 주택하고 아파트에 대한 용량이 30에서 40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주택하고 아파트 부분이 40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요것만 40으로 바꾸면 되죠. 나머지 다 똑같고. 부하 용량만, 표준 부하 용량만 달라진 거니까 나머지는 똑같고 요것만 40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아마 한 6점 얼마 나오지 않을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한 7회로 나오면 하나 더 더해서 한 8회로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계산기 한번 여러분 눌러보시고 계산기 누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곱하기 하고 이제 빼기 하고 해서 있는 거니까 사칙 연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고 다음 Y 델타 배기팬 모토의 결선도래요. 네. Y 델타 배기팬 모토에 대한 결선도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제를 보시면 이제 뭐 1, 2부분에 누락된 부분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Y 델타라고 이미 문제에서는 주어졌고요. 그럼 주회로 부분에 하나는 델타로 결선하고 하나 Y로 결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친절하게 D라고 써 있죠. 얘는 이제 델타일 거고 S라고 써 있으니까는 스타 결선이니까는 Y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메인 차단기. 전원을 전동기에 공급하기 위한 차단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는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콘덴서가 될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똑같이 요거 88D, 88S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얘는 Y 결선. 요 T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TM이 뭔가 봤더니 여기에 TM하고 접점이 뭐가 있어요. 요 접점의 모양 우리가 한시 동작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타이머에 그 전류가 흐르고 신호가 흐르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이 접점들이 동작을 하겠다. 즉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시간 이후에 동작하고 복귀는 뭐 즉시로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여기도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있어요. 뭐 한 요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 수동 및 자동,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매뉴얼이죠. 이게 수동, 그렇죠? 오토죠. 얘가 자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은 사람이 접점 스위치를 눌러서 동작을 시키고 스위치를 눌러서 정지를 시키고, 자동은 사람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동했다가 멈췄다가 가동했다가 멈췄다가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또 얘가 이제 Y 델타죠. Y 델타니까는 Y 델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Y 델타에서는 Y 델타 시퀀스에서는 자기 유지가 꼭 들어가죠. 그리고 인터록이 꼭 들어가죠. 그리고 타이머가 꼭 들어갑니다. 요 세 개는 Y 델타 운전에 꼭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역 운전은 자기 유지하고 인터록이 꼭 들어가고 타이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Y 델타는 타이머까지 꼭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죠. 1번 문제. 1, 2번 부분에 누락된 회로를 완성하래요. 1, 2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는 주회로 부분이네요. 그럼 주회로 부분을 완성을 하면 되죠. 그렇죠? 주회로 부분을 완성을 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Y 델타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전동기가 있고 이렇게 전동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Y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델타, 그죠?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요거랑 이거랑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얘가 Y니까는 대충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마 결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밑으로 묶어야 되는데 뭐 스위치 모양상 밑으로 그려야 되는데 밑으로 그리면 좀 이제 그림이 더 복잡해져서 안 그래도 그림이 복잡한데 해놓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전동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Y 결선이 되는 거네요. 뭐 중간에 접점이 있으니까는 그 접점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됐고요. 그럼 델타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델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델타 이제 모양을 보시면 두 개가 자기 거랑 상대방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죠. 자기 거랑 상대방 거 하나 묶고 자기 거랑 상대방 거 하나 묶고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게 델타 결선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랑, 그렇죠? 자기 거랑 상대방 거 하나 묶고, 그렇죠? 또 자기 거랑 상대방 거 묶고 자기 거랑 상대방 거를 이제 묶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죠. 여기서 시작했다면 델타 결선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한 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죠. 쭉 출발해서 갔다가 또 돌고 또 돌면 어디로 가요?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하죠. 이렇게 되면은 델타 결선이 제대로 된 거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결선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 4, 5에 대한 미완성 부분의 접점을 그리고 접점 기호를 표시를 하십시오. 여기는 좀 지울게요, 다시. 좀 지울게요. 3, 4번, 5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3, 4, 5번은. 그렇죠? 이 3, 4, 5번. 그렇죠? 일단 요 세 개는 델타 Y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세 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자기 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퀀스 그 보조 회로 중에 자기 유지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기 유지죠. 여기 81번,
81번 자기 거죠? 자기 거를 A 접점으로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연결해 놨으니까 제가 자기 유지겠죠. 타이머 있어요, 없어요? 타이머 접점, 타이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타이머라고 그랬잖아요. 타이머, 요 타이머. 인터록 있어요, 없어요? 인터록. 지금 요 접점에는 없죠. 여기 4번하고 5번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인터로페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B접점인데 내게 아니고 상대방 거 갖다가 쓰는 거니까 여기는 88S, 여기는 88D. 상대방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터로.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 여기까지 좀 이제 쉽게 넘어왔는데 3번은 뭘까요? 3번은 타이머를 한번 보세요. 타이머가 TM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고 T1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TM이라고 있는 타이머는 접점이 이렇게 있죠. 근데 T1에 대한 타이머는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무슨 접점이냐? T1에 대한 접점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타이머에 저거는 일반 접점, 일반 보조 접점, A 접점이 이제 저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타이머를 우리가 24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불러요. 해바라기 타이머. 나중에 뭔지 잘 모르시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모르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시계 모양 시침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끼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동작을 하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동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동작하지 않다가 요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하고 동작하지 않는 걸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접점은 여기 이제 일반 접점 A 접점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설정 시간이 되면은 이제 붙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설정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정지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로 3번 문제에 그 접점의 명칭 아까 썼었죠? 여기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고요. 모양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삼각형이 있으면 저기 이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인 거고 만약에 삼각형이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순시 동작 한시 복귀에 대한 이제 타이머 접점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십시오 타임 차트 하기 전에 이쪽 다시 한번 요 전체적인 시퀀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타임 차트를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매뉴얼하고 이제 오토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매뉴얼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제 온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쭉 요거 여자가 되고 통전할 거고요. 얘가 여자가 됐으니까는 얘가 딱 붙으면서 신호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흐를 거고 그러면 온에서 손을 떼어도 요 접점에 의해서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호가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처음에 막 눌렀을 경우에는 얘가 비접점이니까는 스타결선으로 기동을 하고 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만약에 T1이라면 T1이 설정된 이후에는 이제 스위치가 접점이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떨어져 있다가 붙고 얘는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Y결선으로는 운전이 안 되고 이제 델타 결선으로 이제 운전이 되겠다.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록이 달려 있어서 동시 투입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오토로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이 요 3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머 접점이. 요 접점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이제 누르고 뭐 기동을 시키고 얘 오프를 눌러서 이제 차단을 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네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자동으로
자동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어차피 동일하게 이제 동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y 델타를 이제 자동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요 해바라기 타이머는 보통 이제 뭐 5개 전광판, 5개 광구판 같은데 이제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출 시간하고 일몰 시간을 정해놓고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고 그 광고판에 이제 해가 일출을 하면 일출이 되면 이제 불이 꺼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때 사용한 타이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타임 차트를 보면 타임 차트 이제 요거는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이제 MC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하고 실제적으로 전동기가 회전하는 거는 똑같죠. 그 전원이 투입되고 있는 동안에 전동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88M이 접점이 이제 붙으면서 전동기도 기동을 하겠죠. 자기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는 온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를 공급을 하겠죠. 언제까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오프 버튼을 누를 때까지, 정지시킬 때까지, 그렇죠? 요거하고 전동기는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Y 델타는 어떻게 되세요? Y 델타는 처음에는 스타 결선으로 했다가 거기에 설정된 타이머가 끝나면 델타 결선으로 운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동작이 Y 델타 운전이 그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뭐 타임 차트 그리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 차트를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7번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역류를 개선을 한대요. 부하가 얼마일까요? 역률에 대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500kVA래요. 피상전력이 500kVA인 거고 역률은 80%래요. 0.8. 근데 여기에 150kVA짜리 콘덴서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분을 150만큼 빼겠다. 그렇죠? kVA야. 무효 전력이 있는데 그 무효 전력은 지상에 대한 무효 전력이니까 콘덴서 진상에 대한 무효 전력으로 상쇄를 시키겠다. 그때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몇 kVA일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얼마일까요?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효 전력의 제곱에다가 기존에 있던 무효 전력에서 콘덴서 용량만큼을 뺀 무효 전력을 구하셔서 제곱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일단 얘는 얼마예요? 이렇게 코사인 돌리는 거니까 58에 40이죠. 400 킬로와트. 요 150짜리 달기 전에 150짜리를 달기 전에 무효 전력은 얼마냐면 코사인이 0.8이면은 사인은 0.6이니까는 500에다가 0.6을 곱하면 되죠. 0.6, 5, 6이 30이니까는 여기는 300 kVAR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를 빼는 거냐면 150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요 역률이 개선된 이후의 무효 전력은 150이 되겠죠. 다 했네요. 그러면 그때의 피상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효 전력 400의 제곱 플러스 150이죠. 뺐으니까 150의 제곱에 루트.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427.2 kV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역률에 관련된 이런 이제 문제들은 다 이제 푸셔야 돼요. 그렇죠? 뭐 풀면 안 되죠. 다음 문제. 요거는 아마 밑에 해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해설이 왜 식이 그렇게 되는지 나올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그 뭐 왜 이렇게 되는 전개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증명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할까 이제 그것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알아볼게요. 문제에서 G3를 구하십시오. 요 저항값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구하고 싶으시면 두 개 더하고 하나 빼는 거거든요. 식 모양을 보시면. 그러면 바로 양 옆에 있는 것들은 더하고요. 같이 떨어져 있는 놈은 빼요.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G3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시면 40 플러스 50 마이너스 30을 2로 나누시면 돼요. 식의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G2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G2. 만약 얘를 구하고 싶다. 이 저항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거는 더하고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더하고 나랑 다른 놈은 빼고 얘는 빼요.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G2는 50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40을 하시고 걔를 이제 2로 나누면 돼요. 식의 모양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식이 나왔는지는 밑에 해설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만. 다음 문제.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 네, 이렇게 여기에 광원이 있고 여기 세타가 있고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 h 높이고. 요 광원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대한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직면에 비추는 조도를 우리가 수직면 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평면에 비추는 조도를 우리가 이제 수평면 조도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조도를 구하는 이제 기본식은 거리의 자승이 이제 반비례하는 거니까니 R 자승분의 I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이제 요거 정도 외우시는 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얘가 이제 수평면 조도냐 수직면 조도냐에 따라서 코사인을 곱하기도 하고 사인을 곱하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 이거죠. 걔가 혼동스러우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무거나 뭐 각도를 줄이거나 늘리면 되는데 줄이는 게 편해서 요걸 줄여볼게요. 각도를 줄여서 얘를 0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줄여서 0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원이 여기에 있고 비추는 면이 바닥을 향해져 있으니까는 결국 얘는 수평면에 대한 조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수평면에 대한 조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코사인 용도하고 사인 용도를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용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용도는 1이죠. 사인 용도는 0이죠. 왜냐면 코사인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사인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0도에서는 0, 0도에서는 1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광원이 수평면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인 값은 빵이니까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어떤 값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냐면 코사인 값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수평면 조도에 대해서는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식을 쓰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외워서 하시면 이제 외워서 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 조건이 높이가 3m다. 높이가 3m래요. 얘가 3m. 얘가 3m고 얘는 이제 900이고. 근데 얘는 R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거 코사인 해가지고 요 R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요렇게 돌리면 얘가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H는 R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R은 코사인 세타분의 H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수평면 조도가 H의 제곱에 I의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코사인 세타가 있었고요.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건데
분모에 또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에 또 분모가 있으면 얘는 이제 분자로 올릴 수 있어요. 분모에 분모인데 얘가 분모인데 분모에 또 분모가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완전히 분자로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곱이니까 h제곱 밑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제곱이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죠. 해서 뭐 대입을 하는 거죠. h는 3 제곱에다가 얘는 900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30도에 대한 세제곱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4.95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제 기억을 평면 줘도 측면 줘도 한쪽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뭐 전력계통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단답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렇죠? 분류기 있고 방전 코일이 있고 직렬 리액터 있고 뭐 전력 콘덴서 있고 그렇죠? 오고주파 제거하고 역류 개선하고 잔류 전하를 방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A, B, C 가운데 둘 이상이 온 되었을 때에만 RL이 동작하는 회로래요. 일단 이거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조건은 뭐냐면 둘 이상이 온 되었을 때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일단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 한번 볼게요. 얘가 불이 얘가 RL이 램프인데 얘가 불이 들어오려면 이 X라는 접점이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X라는 접점을 붙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X 릴레이가 여자가 되어야 해요. 얘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따라가서 신호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경우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신호가 간다는 얘기는 노란색으로는 신호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거랑 요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은 다 똑같은데 소자가 있는데 쟤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요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의 전류가 흘렀을 때에 이렇게 신호를 이제 흘려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신호가 이제 램프가 점등되지 않는 조건인 거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요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겠고요. 요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신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초록색의 경우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인 경우는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 초록색인 경우는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하나만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중에서 하나만 동작을 한번 시켜보죠. A를 동작을 시킬 겁니다. 하나만 띡. 그럼 신호가 이제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A랑 연결된 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흐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베이스에 전류가 흘렀으니까는 이렇게 도통하겠죠. 못 가네요, 밑으로. 여기까지만 가겠네. 그렇죠? 신호가 못 흐르네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동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얘는 아예 위에서부터 신호가 못 내려오니까는 얘 동작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못 가죠. 다 지금 이제 그 절연된 상태잖아요. 이쪽으로 못 가니까는 결국은 초록색으로 가서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두 개를 동작시키면 하나를 동작시켰을 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두 개를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개를 동작시키면
그러면 B를 한번 눌러보세요. B를. 그럼 B를 눌렀어요. A도 누르고 B도 누른 거예요. 그러면 B랑 연결된 게 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베이스 전류가 흘렀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흐르겠네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쭉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이거 뚫렸네.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으로는 신호가 안 가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노란색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눌렀을 때는 신호가 이쪽 트랜지스터로 가서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2개 이상 누르게 되면 신호가 있죠. 왼쪽으로 빠지니까 트랜스 쪽으로 전류가 못 흘러서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신호가 흘러서 램프에 점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하고 그렇지 않은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 어떻게 될까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한 문제 나오고 다음부터 안 나왔으니까는 뭐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은 이제 그래서 요 다이오드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진리표를 완성하십시오. 진리표를 보통 이제 입력이 주어지는데 얘는 입력도 안 주어졌네요. 그러면 진리표를 아예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A, B, C, X. 입력이 3개일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2의 3승이니까 8개죠. 그러면 진리표를 이제 어떻게 완성하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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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일 이렇게. 그래서 빵일, 빵일로 그리는 건데 어차피 이제 이진법이어서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인데 0, 1. 그 다음에 0, 1, 0, 1 그리고 0, 1, 0, 1, 0, 1, 0, 1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진법으로 0,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일일이 다 맞출 필요는 없고 이진법의 개념을 뭐 또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설명할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림을 어떻게 좀 편하게 그릴까 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요거 하면 경우가 8가지가 나오니까는 0, 4개, 1, 4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패턴만 이제 암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언제 출력이 발생하느냐? 스위치 3개 중에서 2개 이상. 얘는 동작 안 시켰죠. 스위치 하나죠. 얘 2개네요. 출력 발생. 하나니까 안 되고 2개니까 출력. 얘도 출력, 얘도 출력. 그래서 1, 1, 1, 1. 나머지는 빵.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X 논리식을 간략화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그 책 풀이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간략화하는 식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결과적으로 이 X라고 하는 출력은 스위치 2개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A, B만 눌렀을 때, B, C만 눌렀을 때, C, A를 눌렀을 때 2개씩만 짝 지어서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도 얘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2개씩만 동작을 했을 때 2개씩 동작을 했을 때 물론 3개 동작했을 때도 있지만 2개씩 동작을 했을 때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라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뭐 간략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략화하는 거는 나중에 요 간략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서지 흡수기죠. 이제 피레기하고 서지 흡수기하고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은데 피레기는 이제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거, 서지 흡수기는 이제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보호, 기기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설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요것도 뭐 전에 봤던 문제죠. 조건을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 이제 옛날 그림이네. 여기 R2고 여기는 R3라고 할게요. 개통접지하고 보호접지. 요 개통접지는 25ohm이라고 했고요. 얘는 25ohm이라고 했고 얘는 35ohm이래요. 보호접지는 이렇게 됐고 나머지 이제 임피던스를 무시하는 경우에 접촉한 사람에게 위험을 대지전압은 이쪽이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기기를 닿았을 때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 거죠. 걔가 얼마일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만약 고장이 발생하면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락전류가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 등가 회로로 이제 구성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얘가 R2고 얘가 R3고, 그렇죠? 여기 지락전류. 얘는 이제 105V고. 얘를 이제 V1, V2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V2, 그렇죠? R3 쪽에 발생하는 전압이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압분배 법칙이죠. 만약 V2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압분배 법칙이니까 R2 플러스 R3의 R3 전체 전압이 105V 이게 되는 거죠. R2는 20, R3는 30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63V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변류기 2차 측에서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기기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인 거죠. 오픈하면은 이제 다 이제 그 2차 측에 이제 고전압을 유기를 하기 때문에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뭐 그런 거니까는. 그 다음은 축전지에 대한 문제네요. 나머지 이제 요 축전지에 대한 계산 문제만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요것만 풀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문제가 축전지에 대한 문제고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뭐 있는데 1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계산 문제를 보면 이런 축전지를 사용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의 축전지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문제인데 기본식은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기본식은 1분의 1에다가 KI죠. 요 L은 이제 보수율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이제 0.8을 대입을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주어질 테니까는 뭐 나오는 것들 대입을 하시고 만약 혹시 안 나오면 0.8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 KI는 요건 뭐냐면 요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모양은 이거고요. 요 뒤에 이제 뭐가 점점점 더 붙기는 하는데 요 기본 요 모양 중에서 요 KI에 있는 부분이 면적이구나라는 거를 좀 먼저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인데 요 노란색이 면적인데 이 노란색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 요 초록색 면적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노란색에 대한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초록색을 보시면 가로 세로가 얘는 K1이고 이거 I1이죠. 그럼 K1에 I1. 파란색 부분은 요 가로 부분은 K2인데 K2죠. 가로 부분은 K2인데 요 세로 부분이 50에서 40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I1에서 I2를 뺀 거죠. 그래서 I1
마이너스 I2죠. 그래서 그 노란색 면적을 식으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노란색 면적만 쓸 거예요. 이 노란색 면적 부분이 혼동하면 안 되니까 이 노란색 면적 부분이 K1I1의 플러스에 빼기 빼는 거니까 K1I1 빼기 이게 K2의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I1하고 I2를 바꿔볼게요. I1하고 I2를 바꾸면 K1의 I1에 플러스 K2의 I2 마이너스 I1이라고 할 수 있죠. I1하고 I2를 바꾸면 그리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서 플러스였던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이게 지금 책에 있는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고 혹시 공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렇게 면적으로 구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식으로 외우실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얘가 1, 얘는 2죠. 그럼 2면 2에서 1을 빼고.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단이 하나 더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K3에 가로에 I3 마이너스 I2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죠? 대입을 해보시면 되죠. 보수율은 0.8일 테고 K1 얼마였냐면 1.15죠. 요거는 밑에 따죠. 1.25. 그렇죠? I1의 전류값은 50이고 K2는 0.91. 그렇죠? 요건 50이었고 I2니까는 얘는 40이고 얘는 50이고 해가지고 뭐 계산기 이렇게 누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면 이제 뭐 60.5가 나온대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과잉방전 설페이션 현상 나오면 회복 충전 외우시면 되고 알카리랑 공칭 전압은 각각 셀당 알카리 추전지는 1.2V죠. 납축 전지는 2V. 충전 설비는 이제 뭐 추전지가 있어야 되고 충전 장치 있어야 되겠죠. 보안 장치랑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율에 대해 설명하시고 부하율이 적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부하율 다 아시겠지만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에 대한 비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하율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전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분모에 대한 값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최대 전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 설비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하율이 있는데 합형체잖아요. 그렇죠? 합형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부하율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대 전력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평상시 사용하는 평균 전력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력은 작은데 한 번에 사용하는 그 전력이 크기 때문에 변압기를 큰 걸 써야 돼. 그러면 설비 그 용량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꼭 뭐 삼성 유도전력기 용량 건선형 뭐 요거는 뭐 기기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 뭐 지기 바이델타 뭐 이렇게 좀 있는 거죠. 네, 해서 2011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